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네. 당분간은 중금리 대출 취급하는데 아마 열을 올릴 것. 이 특례법은 16년에 나오고 규정은 21년에 제시를.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 알려주는 리서치 돈알리의 최상욱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도 또 블록체인을 암호화폐를 거래하기 위해 가지고 또 K뱅크를 무지성으로 이용을 했는데 이런 K뱅크나 카카오뱅크 같은 그런 인터넷 은행들에 대해 가지고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기업들을 정말 투자해 볼 만한지에 대해 가지고 좀 제대로 투자자의 자세로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서 하나투자증권의 은행보험 담당하시는 김도하 애널리스트가 또 굉장히 인덱스한 자료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김도하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한번 딥다이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투자증권 김도하입니다. 네, 오늘 안경까지 쓰시고 굉장히 스마트해 보입니다. 이런 또 인터넷 기업을 다루기에는 적합한 그런 것 같고요. 일단 인터넷 은행업이라는 게 뭔지부터 좀 기본부터 한번 훑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터넷 은행은 금융당국에서 2016년부터 IoT 기업들에게 뱅킹 라이선스를 주면서 출발하기 시작한 조금 독특한 은행들입니다. 오프라인 지점 같은 것들이 따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적은 인원수로 런칭이 가능한 온라인 어플리케이션만으로도 접근과 계약 실행들이 가능한 그런 특수한 은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은행업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건 동일한데 대신에 인터넷 은행 특례법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조금 더 완화된 규제들, 이들에게 핏한 규제들을 받고 있는 그런 별도의 은행이라고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특례법이란 말에 굉장히 예민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왜냐하면 저도 부동산 시장 전망할 때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법을 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 시장이 엄청나게 붐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특례법을 만들려면은 어떤 근거나 뭐 목적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인터넷 은행 특례법을 만든 뭐 그런 배경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특례법을 만들어서 가면서까지 이 인터넷 은행들을 굳이 런칭하기 시작했었던 것은 이제 당초의 목적이 중금리 대출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조금 더 타이트한 이런 신용평가들을 하게 되면서 정말 신용도 높으시고 이게 크게 뭐 여러 가지 이력들을 다 갖고 있어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런 차주분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집행하기 마련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환 능력이 어찌 보면 좀 가능한데도 있는데도 바로 그렇게 은행에서 되지 못한 차주분들은 카드론이나 저축은행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니까 그 사이에 이금융으로 가버리니까 그 사이에 어떤 금리 간극을 메울 수 있기 위해서 IT 기업들은 좀 빅데이터를 다루거나 은행들이 미처 못 본 무언가들에서 의미를 캐치할 만한 그런 능력들도 별도로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 사이 구간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제 런칭을 라이선스로 부여하기 시작했던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특례법을 지금 5년 지난 입장에서 설명을 듣는 거하고 그 당시에 제가 직접 이용해봤던 입장에서의 그 간극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터넷 은행의 신용대출이 금리가 그 시중은행보다 싸가지고 그래서 인터넷 은행 신용대출을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이 개인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왠지 좀 이따 물어보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인터넷 은행들은 뭐 사업 수익 모델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거죠? 모델은 기존 은행들이랑 똑같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고 그걸 다시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줌으로써 이 사이에서의 마진을 이제 수익으로 인식하는 그런 구조라는 것은 동일한데요. 지금은 신용대출 이제 한 가지 상품으로 출발을 했다가 뭐 아파트 담보를 한 대환대출이라든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최근에 이제 카카오뱅크에서 3월달에 주택담보대출도 런칭을 하고 이제 점점 더 권역을 넓혀가면서 아마 하반기경에는 개인 사업자 대출까지 새로 좀 출시가 되지 않을까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은행들이 하고 있던 그런 상품 판매들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이제 맞고요. 조금 다른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점이 없고 이제 인원수가 아무래도 조금 더 적게 필요하다 보니까 판관 비율이 성장하다 보면 쭉 내려갈 수 있겠다 은행 대비해서 라는 거를 볼 수 있겠고 그게 제대로 작동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금리가 더 낮게 나타나면서 이들은 조금 대출금리 더 낮춰서 마진을 조금 더 이제 축소하더라도 판관 비율이 낮으니까 거기서 이익을 확보할 수 있어 라는 게 컨셉이었는데 사실 금리 경쟁력은 런칭 초기에는 일부 차주들이 이제 좀 그걸 느낀 바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게 신용 1, 2등급 차주분들에게 신규로 나갔던 월별 대출금리 평균을 놓고 보면 시중은행 대비해서 카뱅캐뱅이 더 낮았던 구간이 거의 없어요. 평균적으로는 그럼 저는 속았던 건가요?
더 뭔가 신용도가 굉장히 좋으셨던 분이 아니실까. 그 당시 신용이 좋았죠. 그 당시 이제 좀 좋은 회사를 다니고 네. 이제 높은 연봉을 받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네. 그 그러니까 대출금리에 대해서 어떤 인터은행의 강점을 느꼈었겠지만 네. 그 특례법상 목적상으로는 이게 중금리 대출 시장을 잡기 위한 소위 약간 1.5라는 그런 생각이 좀 네. 들어요. 1금융권, 2금융권 사이에 1.5금융권을 좀 처음에 좀 타겟팅했던 게 아닌가 이런 그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근데 지적해 주신 것처럼 네. 그 부분 때문에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1금융권은 확실하게 맞습니다. 아, 그런데 그 1.5를 책임지라고 이제 내보낸 아, 1금융권이 맞는데 예. 실제로는 사실 또 월별로 이들이 신규 취급했던 이런 대출들의 이걸 받아갔던 차주분들의 어떤 신용등급을 보게 되면 중신용자분들 대상으로 한 대출들이 거의 나가진 않고 있었어요. 중신용자 대출이 잘 안 나간다 막상. 네, 금리 한 네네. 5에서 7% 사이에 네. 그 대출들이 집행된 비율이 거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2020년 정도까지 네. 10%가 좀 되지 않는 그런 트렌드를 보여주다가 이제 금융당국에서 너희를 런칭한 배경이 있으니 네. 이런 것들을 좀 맞춰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작년부터 네. 이 중금리 대출 비중이라는 그 목표치를 제시하게 하고 그걸 좀 달성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데 네. 작년엔 카카오, K, 토스 모두 다 미달했고 네. 이 비중 목표치는 올해 내년에 더 높아질 예정이라 네. 당분간은 중금리 대출 취급하는데 아마 열을 올릴 것이다.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례법 법 목적 취지에 맞기 때문에 그게 좀 초창기부터 도입돼가지고 관리하는 게 맞았던 것 같은데 이 특례법은 16년에 나오고 규정은 21년에 제시를 했네요. 이게 그래서 참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네. 이들을 런칭하게 된 계기는 중금리 대출을 책임져라라는 부분에 있긴 하지만 네. 그걸 특례법상에서 이만큼 해라라고 규정을 해놓은 건 아니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혜택들을 이제 받고 워낙에 파워풀한 어떤 브랜드 파워가 있다 보니까 고신용자분들이 먼저 몰리면서 이 당초 목적에는 사실 맞지 않는 포트폴리오가 나왔었던 거고 네네. 계속 기다렸다가 당국에서 이제 와서 좀 그것에 대해 제동을 걸기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좀 이제 회사별로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또 드는 게 네. 또 뭐 다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은 저희가 느꼈을 때는 또 각 은행들이 또 약간 각자 어떤 다른 엣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또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뭐냐면 어차피 다 말씀하셨던 대로 지점이 없고 뭔가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저희들한테 경쟁력 있게 다가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좀 제 직관적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카카오뱅크일 것 같은데 카카오뱅크는 좀 어떤 식으로 성장을 했고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성장할 예정인지에 대해 가지고 좀 전략적인 그런 측면에서부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카카오뱅크는 이제 런칭하고 나서 사실 K뱅크가 먼저 몇 달 먼저 출범을 했는데 네. 훨씬 더 가파른 속도로 성장을 해 나갔었습니다. 이제 카카오라는 브랜드 효과가 컸었던 걸로 초기에는 이제 보고 있고요. 네. 이 점에 대해서 시중은행들과는 사실 심지어 런칭 초기일 때는 외형상 비교가 전혀 안 되는 그런 작은 은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시중은행들이 평균적으로 취급한 시중대출 규모의 거의 절반 정도를 계속 카카오뱅크가 가져가요. 그래서 이 정도면 당연히 이 작았던 덩치를 금방 키우는데 이제 기여를 할 만한 네. 그런 경쟁력이었다라고 네, 보이고요. 지금 2018년도에 출시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쪽도 이제 신용대출 성장률이 조금 가라앉으면서 보증금 대출 쪽으로 고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네.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개인사업자 대출 나올 거다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가계대출 런칭하고서 보여주었던 그런 성장성을 똑같이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추정컨대 2025년까지 영업이익이 CAGR로 연평균으로 50%씩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까지도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는 약간 들어보면은 상품을 계속 적합한 어떤 요구되는 그런 상품들을 잘 출시해가지고 성장해 왔다는 것 같은 그런 경로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제 신용대출이 인터넷 은행이라는 특성에 제일 잘 맞는 상품이다 보니까 경쟁력을 더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네. 그걸 먼저 런칭을 했고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것들을 이제 추후에 하나씩 추가해 나가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카카오뱅크도 상장까지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카카오뱅크가 상장할 때 일반 다른 은행들, 금융지주 회사들 대비해서 지금 금융지주도 같이 보고 계시니까 네. 그럼 금융지주 회사들을 대비해서 카뱅이 굉장한 그런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받으면서 이제 화려하게 상장을 했는데 그 화려하게 상장한 배경이라던가 그런 부분, 어떤 부분이 좀 어필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이 좀 경과하고 나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당성이 있었거나 하면 그 당시 좀 고평가라고 뭐 부를 수 있었던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카카오뱅크가 지금 프리미엄을 크게 받고 있는 것은 맞고요. 네. 이게 시중은행들 대비해서 이제 같은 ROE라고 가정했을 때 PBR을 얼마나 더 받고 있느냐라는 개념을 저희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라고 표현한다면 상장 초기에는 그게 400%에서 600%까지도 뛰었었어요. 프리미엄이? 네, 프리미엄이 3배에서 예, 5배까지 예, 받았다는 거죠. 예. 그 상태에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한 300% 정도까지 프리미엄이 내려왔다가 네. 다시 올해 들어서는 한 200% 정도의 프리미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상장 초기에 시장에서 많이들 기대하셨던 거는 고성장에 대한 부분. 이게 사실은 고성장에 대한 건 추정치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 ROE 기대치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프리미엄 네. 요인은 아닌데 네. 대신에 고성장이라는 건 그만큼 우리가 추정한 것 대비해서 아웃퍼포멀 바운더리도 넓어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부여됐다라는 해석 한 가지와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기대들이 크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증권신고서를 살펴보아도 그들이 공모가를 산정할 때 넣었던 피어 밸류에이션 네. 그 대상들도 대부분 단순 은행업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여러 가지 획기적인 것들을 좀 운용을 하고 있었던 곳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서의 확장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들도 이제 프리미엄에 같이 녹아서 들어갔었던 그림이라고 보이고요. 네네.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요? 저는 이 프리미엄 현재 200% 받고 있는 거를 네. 이번 자료에서 밸류에이션 하는 것에서는 한 100% 정도로 내려서 보았는데 네.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우리가 고성장을 보여주는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런 프리미엄을 매기는 이유는 네. 현재 가치는 작지만 여기에 곱해져야 하는 어떤 그림들을 크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이 커지는 개념이라고 하면 네.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성장을 실현해내고 이익을 실현해내는 과정에서 이 현재 가치가 커진다면 반대로 프리미엄은 당연히 낮아지는 게 순차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꿈꾸는 모습에 네.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그림이 한 가지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저는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기대는 다소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네, 저희가 그런 금융사로서 그리고 카카오라는 게 온라인 유동 인구를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다라는 게 큰 강점인데 네. 그 주축이 되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사실 접근 가능하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온라인 유동 인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거래를 일으키는 그 주체는 카카오페이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뱅크와는 사실 지금 어떤 연계점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대체제가 존재를 하다 보니까 플랫폼 비즈니스로서의 프리미엄까지 주는 것은 저는 현재 단계에서는 이제 적합하진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200% 대신에 100% 정도의 프리미엄을 부여를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를 같이 쓰는 입장에서 페이먼트의 빈도가 훨씬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카카오페이를 더 많이 쓰게 되고 카카오뱅크는 언제 접속을 하냐면은 카뱅 신용대출 이자 관련해서 알람 뜰 때 정도 접속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MAU가 얼마만큼 될지 직관적으로 잘 모르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카카오 페이먼트에 대한 그런 접근성이 훨씬 많고 MAU가 훨씬 더 많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카페이를 통한 그런 플랫폼 효과들이 더 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시작할 때 굉장히 화려하게 시작했지만은 지금 그때의 그 화려했던 그런 것만큼의 어떤 위용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그리고 이런 소비자들의 인식 체계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소비자들이 그런 인터넷 은행들을 바라볼 때 뭔가 메이저 은행에서 대출 다 받고 나서 에디셔널 대출을 받기 위해서 뭐 알아본다던가 아니면은 메이저 은행의 대출을 대환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던가 막 이제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지 않나 하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마다 그 뷰들이 굉장히 다르시죠?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다르신데 지금 김도 애널리스트는 그나마 좀 보수적인 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카카오뱅크에 대한 저의 정의는 성장성 좋다. 이익도 계속 이제 치고 올라갈 것이고 ROE가 네. 저는 20%대까지도 도달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헌데 그런 밸류에이션을 전부 다 녹였을 때 대비해서 현재 주가는 그래도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아, 그렇죠. 그럼 전통금융지주가 더 좋다. 전통금융지주들이 뭐 더 좋다의 레벨보다는 적정 가치보다는 한참 밑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아, 그렇죠. 아, 오케이, 좋아요. 그럼 네. 이제 카뱅은 여기까지 하고 최근에 그 K뱅크도 저희가 아까 업데이트 쓰면서 K뱅크가 좀 다시 살아났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K뱅크도 또 카뱅보다 먼저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좀 먼저 시작한 선발주자로서의 장점이 있었는데 중간에 어떤 부침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다시 어떤 전략인지도 간단히 요약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뱅크는 업비트를 이제 2번이나 언급을 주셨는데 네. 강점과 약점이 굉장히 확실한 회사이긴 합니다. 네.
몇 달 더 먼저 런칭을 했었던 건 맞고 카카오뱅크 대비해서는 사실 그만큼 성장하진 못했지만 네. 이들도 초기 출범하고 나서 계속 고성장을 이어가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출범하고 2년 차 만에 이제 대주주가 원래 KT 네. 통신회사였는데 이들로부터 유상증자를 받기 위한 어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쪽 관련돼서의 좀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네. 그때는 특례법이 사실 통과가 되기 전이었거든요. 네. 아. 그래서 은행들은 내 자산, 대출 자산 대비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자본의 비율이라는 게 규제를 네. 받다 보니까 예. 자본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산을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있어야 빌려주는데. 맞습니다. 아, 그래서 징자를 17 못했군요. 예. 17년에 런칭을 했는데 18년부터 대출이 벌써 막혀버렸는데 그 문제가 이제 2020년 7월 달에 다시 기존 주주들한테 유상증자를 받으면서 좀 풀려나갑니다. 네네. 그래서 대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자본의 상한이 일단 뚫렸는데 네. 이 상태에서 말씀하신 업비트와의 거래 관계 네. 속에 가상화폐에 대한 수요가 2020년 7월이면 굉장히 또 높아졌을 때잖아요. 예. 덕분에 고객들로부터 수신 잔고가 이제 계속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자본 여력은 확보한 상태에서 네. 대출을 해줄 재원이 되는 수신이 알아서 들어오다 보니까 네. 이제 2020년 3Q 이후부터는 다시 네. 괄목할 만한 고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회사이고요. 근데 제가 이거 되게 와닿는 게 그 저희가 전통 금융산업, 은행산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실 때 그 계좌, 그러니까 월급 계좌 같은 통장들 있잖아요. 네. 월급 계좌 같은 통장 그 금리 0.1% 정도 되는 네. 그 통장에 돈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게 그 예대 재원으로 많이 활용이 돼가지고 굉장히 예대 마진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은행들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암호화폐 거래하는 통장으로 있는 그 은행의 그 돈들이라는 게 비슷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것들은 이제 은행들 입장에서는 저원가 그런 조달들이 전체적인 은행의 마진을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똑같이 오르더라도 안 오르는 예금들이 있다 보니까 네. 마진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주고는 하는데 K뱅크는 그거를 다 누리기는 조금 힘들긴 해요. 이렇게 들어온 수신들을 저렴하게 들어온 수신들을 전부 다 대출로 운용할 수 있다면 마진을 극대화할 수 있을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죠. 네, 네네네. 왜냐하면 이 수신고들은 다시 어찌 보면 가상화폐의 시장 환경에 따라서 네. 다시 유출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들은 갖고 있어서 네네네. 이런 변동성 때문에 이 자녀 수신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쉽게 말해서 예대율을 좀 낮게 가져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리스크 요인이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신들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용이 들어가거나 어떤 기회 비용이, 자본 비용이 발생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단기 자금으로 운영하면서 소폭이나마 플러스 마진을 낸다라고 하면 손해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런 맥락에서 지금 카카오뱅크나 이제 K뱅크 같은 그런 굵직굵직한 인터넷 은행들이 있는데 뭐 토스가 됐던 또 앞으로 또 다른 핀테크 업체들이 인터넷 은행들을 계속 그 진입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럼 보셨을 때 이제 이들 이후에 들어오는 후발 관련 기업들이 뭐 들어와서 어떤 색다른 또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롱거런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인터넷 은행업 전체는 앞으로도 매우 성장을 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이런 후발주자들도 이런 시장에 좀 기회가 있을지, 아니면은 지금 앞에서 좀 잘 해가고 있는 두 개 은행들 중심으로 좀 인터넷 은행 산업을 보는 게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이게 엄연히 라이선스 산업이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은행들이 받는 디스카운트 요인이기도 하지만 당국에서 허가를 해줘야만 할 수 있고, 애초에 그 K뱅크, 카카오뱅크, 2기로 토스뱅크에게 이런 라이선스를 줄 때에도 이들이 어떤 공고를 내고 컨소시엄을 받아서 크게 경쟁을 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라이선스를 부여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국의 결정이 우리는 3기 인터넷은행이 또 필요해 라는 것들로 이어져야 일단 후속 주자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될 텐데 네. 저는 당분간은 좀 그런 양상들은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은 토스뱅크를 런칭시키던 그 시기는 인터넷 은행들 1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중금리 대출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취급하진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 경쟁의 좀 매체가 필요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토스뱅크가 들어오게 네. 됐고 어떤 중금리 대출에 대한 비중 규제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게 올해부터 인터넷 은행들의 업황을 조금 고성장을 막는, 업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일 수도 있는데 네. 동일한 중신용자, 동일한 중금리 마켓 안에서
새 은행이 지금 다 미중 달성을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 그 경쟁자가 또 추가를 되어야 할 만한 지금 환경이냐, 이들도 네. 이 작은 풀 안에서 네. 이 한정된 파일을 가져가야 되는데 라고 하면은 굳이 그럴 개연성들은 지금은 없지 않을까 싶어서 당분간은 후발주자에 대한 가능성은 고려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은 그 인터넷 은행의 시작부터 또 그 성장 경로에 대해서 회사별로 좀 짚어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2기 인터넷 은행 이후에 또 3기까지 가기에는 아직 또 2기 은행들이 보여줘야 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추가로 신규 지정 받을 가능성은 조금 적어 보이고, 다만 인터넷 은행이라고 해서 뭔가 기존 은행들하고 완전히 완전 브랜뉴한 뭔가 새로운 신규 상품을 개발했다기보다는 그 소비자로 하여금 좀 편의성을 극대화하는데 그런 부분에 엣지가 확실히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좀 카카오 같은 경우에 좀 플랫폼 이펙트도 좀 기대를 했고, 그런 게 없진 않았겠죠, 당연히. 네. 카뱅을 개설하고 대출받고 이런 게 훨씬 더 편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들 인터넷 은행들은 특례법 범목적 취지에 맞게 뭔가 중금리 중신용 대출로의 그런 허들도 규제도 생기면서 기준도 생기고, 그거를 지켜야 되는 또 다른 뭔가 이제 시즌 2에 진입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는 하고, 그리고 그런 반대로 인터넷 은행들의 약진을 보면서 또 저희가 다루고 있는 다른 금융지주들도 또 어떤 개선하는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이제 인터넷 은행이라고 해서 막 무조건 막 좋다 이렇게 막 뭐 무지성으로 그 매매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오늘 조금 해봤고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뭐 특별한 것은 없다는 얘기를 하면 너무 좀 대충 얼버무린 것 같긴 하지만은 이들 회사가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긴 하였으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라이선스를 받아야 되는 은행업의 그 부류에 있다는 부분이 굉장한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성장이고 네. 이제 이들이 앞으로 보여줄 것들도 저는 여지들은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혁신적인 상품들이 나오거나 한 건 아니지만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같은 상품이어도 좀 더 소비자들이 더 원활하게 그 포인트를 가지고 가져갈 만한 그런 매력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성장을 했었던 거고, 네. 기존 은행들 대비해서는 이런 것들을 실현시킬 만한 IT 시스템이나 혹은 이 유연한 사고방식, 결정,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가능했기 때문이라서 이런 배경이 있는 한 그런 고성장에 대한 지지는 가능하겠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포함하여 얼마의 가치를 줄 거냐라는 건 투자자분들의 이제 판단에 네. 맡겨야 하는 거지만 네. 예, 저의 경우에는 지금 고성장을 감안해도 다소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전달드립니다. 아, 엄청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 용기 있는 그런 레포트를 내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그 중립 레포트 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그 중립 리포트 냈을 때 본인의 근무 환경이 좀 어려워지는 포인트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이렇게 좀 용기 있는 레포트를 인덱스하게 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리스펙하고, 감사합니다. 다만 이제 중립 리포트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성장성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혁신성에 대한 포인트는 투자자는 굉장히 그 생각의 전환이 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거를 앞으로 좀 잘 지켜보자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오늘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신 김도혜 애널리스트님 좀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그 도날리 구독자분들에게 인사하면서 같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